차가운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제 나이 43. 이 다리 위에 서 있는 지금 제 수중엔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고장난 라이터 하나뿐이네요.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아내와 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랑했던 아내는 제 믿음을 배신하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지옥에서조차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 그리고 사업 실패, 연이어 터진 사기까지. 이젠 정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한때 저주했던,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그리운 제 아내 박지수. 그 여자와 제 기구한 인연. 오늘 모든 걸 폭로한다는 시정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에 대한 욕심이었죠. 몇 년 전 아내가 떠난 후 아들 준우를 혼자 키우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가게 운영도 소홀해졌죠. 그때 저와 오랫동안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최 사장이라는 인간이 접근했습니다. 가게 단골이기도 했고 이 바닥에서 꽤 성공한 사람이라며 저를 동생처럼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그는 술잔을 부딪히며 제게 아우, 민준아, 너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다. 부친 병원비 때문에 그래.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형님, 저 그런 거 할 여유 없어요. 가게 월세도 겨우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한숨을 쉬자 그 인간은 혀를 차더군요. 그러면서 쯧쯧. 그러니까 이러고 살지. 너 바보냐? 요즘 세상에 은행에 돈 묶어두는 놈이 어딨어? 이 형님이 좋은 거 하나 물어왔잖아 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제 어깨를 꽉 잡고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말이야. 그냥 투자가 아니야. 저기 평택에 미군 기지 들어오는 거 알지? 그 바로 앞상가인데 이미 확정된 거야. 3개월만 묻어두면 딱 3배. 아니, 내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3배야. 5배도 본다라고요. 제가 정말 확실한 건가요? 라고 되묻자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사기치겠냐? 너 혼자 애 키우고 아버님 편찮으신 거 내가 다 아는데 이건 너 불쌍해서 이 형님이 특별히 너한테만 주는 기회야. 다른 놈들은 지금 돈 싸들고 줄 서 있어. 내가 딱 3억 구좌 하나 빼놨어. 너 하라고라고 했습니다. 전 그 너한테만이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결국 전 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아버지 병원비로 쓰려던 돈까지 심지어 동생 결혼 자금까지 끌어모아 총 2억 5천을 그 인간에게 보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더군요. 민준아, 돈 잘 받았다. 이제 3개월만 기다려라. 너 이제 준우랑 떵떵거리고 살 일만 남았다. 형님만 믿어. 하는 웃음소리와 함께요. 하지만 그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어도 그 인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소문에서 찾아간 그 평택 상가 부지는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개발 계획은커녕 이미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더군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그 인간에게 당한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 아니, 제 가족의 마지막 희망까지 모든 것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경매로 넘어갔고 전 월세방 보증금도 빼서 사채 이자를 막아야 했습니다. 문 밖에서 사채업자가 야, 김민준, 너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문 열어, 이 새끼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9살이던 제 아들 준우가 울먹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저 아저씨들 누구야? 전 그런 아들을 품에 안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쉿, 괜찮아 준우야. 아빠가 다 막아줄게. 괜찮아. 라고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밤의 절망감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전 한강 다리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체 제 아내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박지수.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 연합동아리에서였습니다. 전 아주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목공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 어머니. 넉넉하진 않았지만 늘 화목했죠.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르바이트에 치여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어느 날은 저를 보더니 민준 선배, 저 오늘 알바비 탔어요. 내가 떡볶이 쏠게요. 라며 밝게 웃곤 했습니다. 제가 야, 너 어제도 밤새 편의점 알바했다며. 피곤한데 그냥 들어가 쉬어라고 말하면 지수는 에이 무슨 소리. 나중엔 내가 선배한테 밥 사줄 날도 없을 텐데 지금 사줘야지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 엄청 성공해서 부자 되면 선배가 나 쳐다도 못 볼걸요. 라며 장난처럼 말하곤 했죠. 전 그때 그 눈 속의 절박함과 야망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겐 지체장애가 있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그때는 그냥 지수의 부모님은 그 오빠를 돌보느라 다른 일을 거의 못하셨죠. 처음 지수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겨울이었는데 집안에 우풍이 너무 심해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기름 보일러는 기름이 떨어져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왔나라는 무뚝뚝한 한마디가 전부셨죠. 어눌한 말투의 오빠분이지. 지수, 왔다. 이 사람은 누구? 라고 물었고 전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반찬이라곤 김치와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 지수 어머님은 제 밥그릇에 자꾸만 콩나물을 얹어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미안한 목소리로 아이고, 학생, 먹을 게 너무 없지. 미안하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지수가 학생 얘기 많이 했어.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우리 지수, 잘 좀 부탁하네라며 제 손을 잡으셨죠. 그날 밤, 하룻밤 묵고 가게 되었는데 장인어른은 한 사람이 씻는다고 보일러를 켤 수 없다며 찬물로 씻으라고 하시더군요. 12월 한겨울에요. 정말 무슨 혹한기 훈련하는 줄 알았습니다. 덜덜 떨며 방으로 들어오자 장모님이 몰래 끓여오신 따뜻한 꿀물과 함께 두꺼운 목도리를 둘러주셨습니다. 장모님은 속삭이듯 새파랗게 질렸네. 어쩌나 영감님이 워낙 구두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아끼던 목도리인데 이거라도 두르고 있게. 목이 따뜻해야 몸이 따뜻한 거야 라고 하셨죠. 전 그 따뜻한 꿀물과 목도리에 온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여자, 박지수, 그리고 이 불쌍한 장모님,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그렇게 우린 졸업 후 결혼을 했고 예쁜 아들 준우도 낳았습니다. 전 아버지께 배운 기술로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차렸고 지수는 악착같이 공부해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습니다. 지수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우린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매일같이 야근이었고 주말에도 접대라며 밖으로 돌았습니다. 제가 지수야, 또 술 마셨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준우가 엄마만 찾잖아라고 걱정하면 아내는 피곤해. 나도 힘들어. 당신은 가게만 보면 되지만 난 달라. 여긴 전쟁터야. 하루라도 방심하면 바로 잘린다고. 알기나 해?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당신한테서 나는 그 톱밥 냄새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 회사 사람들 만나는데 창피해 죽겠어.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톱밥 냄새. 아버지를 존경했던 저에겐 그건 자부심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겐 가난과 창피함의 냄새였던 거죠. 그 무렵부터 아내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저 몰래 밖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에게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그 향수, 당신 거 아니잖아. 남자 향수인데 라고 묻자 아내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야? 회식 자리에서 냄새. 뱉나 보지.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우리에겐 준우가 있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유치원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불참했죠. 아들 준우가 울먹이며 아빠, 엄마 왜 안 와? 짱구 엄마도 오고 유리 엄마도 왔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전 엄마가 많이 바쁘셔서 대신 아빠가 왔잖아라며 억지로 아들을 달랬습니다.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고급 외제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웬 남자. 아내는 그 남자에게 자기야, 정말 고마워.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기 아니었으면 이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뭘, 우리 지수 씨 능력인데 그 남편이랑은 얘기 잘했어? 라고 묻더군요. 아내는 아직 곧 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편, 제가 그 남편이더군요. 전 아들을 아는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박지수라고 부르자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자식 누구야? 라고 절규하자 아내는 차갑게 미안해. 이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안해. 준우는,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라고 소리치자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아들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기회를 준댔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댔다고. 당신은 몰라.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제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 사람, 나 임신했어. 그 사람 아이야라고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민준 씨. 나 당신이랑 준우 버려야겠어. 제발 나 좀 놔줘. 내가 평생 속죄하고 살게. 아, 속죄요?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 그 여자는 그렇게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다음 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아들 준우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요. 통장과 인감까지 모조리 챙겨서 그렇게 전 한순간에 아내를 잃고 빚까지 떠안은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5년 전 인테리어 가게를 접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하며 겨우 버티고 계셨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믿었던 최 사장 그 인간에게 사기까지 당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시 현재 한강 다리 위입니다. 전화기 목록을 봅니다. 어머니, 동생, 그리고 내 아들 준우. 이 아이만 없었다면, 이 아이만 아니었다면, 아니, 이 아이 때문에라도 버텨야 하는데 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예약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불효자는 먼저 가. 우리 준우 좀 부탁해. 모든 걸 끝내려고 했습니다.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발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멋대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 울음을 삼키며 여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씩씩하지만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밖에 깜깜해. 제가 준우야. 아빠, 지금 좀 바빠서 오늘 할머니 댁 가서 잘 수 있어? 라고 겨우 말하자 아들이 제 목소리를 눈치챘더군요. 아빠, 울어. 아빠 목소리가 이상해. 제가 아니야. 안 울어. 라고 말하려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어떤 할머니가 와 계셔. 할머니? 무슨 할머니? 라고 제가 묻자 아들은 몰라. 나 처음 보는 할머니인데 자꾸 나 붙잡고 울어. 라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낯익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언제 이렇게 컸어? 할미 몰라보겠어? 아이고, 라며 오열하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 장모님이었습니다. 전 미친 사람처럼 다리에서 뛰어내려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10분 같았던 일시간이 지나고 낡은 월세방 문을 열자 그곳엔 5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췌해진 장모님이 제 아들 준우를 부둥켜 안고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장모님 이라고 부르자
장모님은 절 보시고는 자네. 김서방, 아이고, 자네 꼴이 이게 뭔가? 라며 함께 우셨습니다. 제가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어떻게 찾으셨어요? 라고 묻자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김서방, 나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네. 빨리 가야 해. 라며 저를 끌다시피 택시에 태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 안병동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왜? 혹시 장인어른이? 라고 묻자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아닐세. 들어가 보게. 자네를 애타게 찾던 사람이 안에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동시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제 아내 박지수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쉰 목소리로 왔어. 민준 씨 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 자리에 서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소리쳤습니다. 박지수, 너 이게 무슨, 그렇게 잘난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던 여자가 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우리 버리고 갔으면 독하게 잘 살 것이지. 왜 이러고 누워있어? 이게 뭐야? 너 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런 거야. 라고 울부짖자 아내는 그저 미안해, 민준 씨 라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병실로 들어오신 장모님이 제 어깨를 붙잡고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오열하며 최장암, 말기란애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잣집 놈팽이, 그 자식이 우리 지수를 이용만 한 거였습니다. 지수가 임신했던 애는 낳자마자 빼앗아가고 우리 지수는 그놈의 사업 자금이나 대주고 프레젠테이션이나 대신 해주는 그냥 놀이개였던 겁니다. 장모님은 그러다 우리 지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1년 전에 병원비도 못 댈 정도로 아프니까 돈 몇 푼 쥐어주고 바로 내 첫 딴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라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천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제게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애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우리 준우, 우리 아들 딱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제발. 그날 이후 전 사채업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딱 2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들 준우의 손을 잡고 매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우는 어색하게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엄마, 어디가 아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준우의 뺨을 만졌습니다. 우리 아들, 준우, 맞구나.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그때 준우가 아이답게 해맑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빠가 엄마 보고 싶어 했어요. 맨날 엄마 사진 보고 제가 놀라서 준우야 라고 했지만 그 말에 저와 지수는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린 남은 시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던 동아리방 이야기, 지수가 짠돌이 아버지 몰래 저에게 꿀물을 타주던 이야기, 아내는 제게 민준 씨, 그때 참 좋았는데 내가 분수에 맞지도 않는 욕심을 부렸어라고 당신하고 준우를 버린 벌 받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전 그런 말 하지 마. 준우가 당신 기다려. 일어나야지 라고 말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내는 제 손과 준우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로요.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장모님이 다시 절 찾아오셨습니다. 제 손에 두툼한 통장 하나를 쥐어주시더군요. 장모님은 지수가 자네한테 남긴 거라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놈들에게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과 아내의 보험금을 합친 돈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본인이 살아있을 땐 자네가 절대 안 받을 것 같다고, 꼭 자기가 떠나면 아들이랑 김서방한테 전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요. 통장에는 7억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시 한강입니다. 하지만 전 이제 다리 위가 아니라 따뜻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돈으로 전 사기당했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시던 낡은 집을 수리하고 준우와 함께 살 작은 전셋집도 얻었습니다.
깊은 한숨. 제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아내가 결국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저 멀리서 아들 녀석이 소리칩니다. 아빠, 뭐해? 빨리 와. 할머니랑 고모 할아버지 지수 오빠 기다리신다.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아빠 금방 가. 전 요즘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고 장모님 댁에 갑니다. 이젠 제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니까요. 장모님은 여전히 제게 꿀물을 타주시고 이젠 고모 할아버지가 된 지수의 오빠는 우리 준우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비록 한때는 죽도록 저주했던 사람이지만 이젠 아들과 함께 웃으며 그녀를 추억합니다. 하늘에서 지수도 우리를 보며 웃고 있겠죠.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다시 웃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